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제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할 게 있겠어요. 그저 새벽마다 일어나서 뼈 끓이고 팥 썰고 손님 받는 게 일상의 전부인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최근에 제 인생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하늘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께도 들려드릴게요. 전 매일 아침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알람도 필요 없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 몸이 저절로 기억하는 거예요. 겨울엔 아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름엔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가게로 향하죠. 제 국밥집은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좁은 골목에 있어요. 간판도 세월의 흔적으로 많이 바랬지만 그래도 15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손님들이 우리 집 국밥은 뭔가 다르다고 할 때마다 괜히 뿌듯해요. 어떤 분들은 엄마가 끓여준 것 같다고도 하는데, 그럴 때면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건 2장의 사진을 보며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엄마 오늘도 열심히 살게. 매일 같은 말이지만 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장은 7살에 하늘로 간 첫째 아들 현준이, 또 한 장은 역시 7살 때 헤어진 둘째 아들 현석이 사진이었어요. 제게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하답니다. 저한테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오면 더 그래요. 배고픈 청춘들 보면 자꾸 우리 아들 생각이 나거든요. 둘째가 살아있다면 35, 어디선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춥진 않은지, 그런 생각에 젊은 손님들한텐 반찬도 더 주고 국물도 더 넉넉히 퍼주게 되죠. 그런데 1년 전부터 특별한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청년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가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그냥 가는데 이상하게도 한 번도 돈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청년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절 보는 눈빛에 그리움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챙겨주게 됐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제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땐 전혀 몰랐죠. 저는 28에 모든 걸 잃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돈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자식도 빼앗기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부터였어요.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한 게. 새벽엔 신문 돌리고 낮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저녁엔 술집에서 설거지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쉴 수가 없었죠. 돈만 있었으면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삐뚤어지고 허리는 디스크로 매일 파스 붙이고 다녔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엄마 어디가 하며 울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산 거죠. 겨우 전셋방 하나 얻었을 때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비록 반지하 단칸방이었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거든요. 그러다 10년이 지나서야 작은 가게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국밥집을 하기로 한 건 그게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시댁에서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끓였던 돼지국밥이 제 특기가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시집살이가 제 밥벌이가 됐으니까요. 가게를 열던 날 첫 손님이 오셨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비록 작은 국밥집이지만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새벽에 일어나서 뼈 끓이고 김치 담그고 깍두기 썰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법 단골 손님도 많아졌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은 자리,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적어도 이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비록 자식들은 곁에 없지만 언젠가 아들이 절 찾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엄만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널 포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게 여전히 쉬지 않는 이유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뼈아프게 배웠으니까요. 21살의 저는 그야말로 철부지였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죠. 부산대 앞 작은 카페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저기 혹시 이 자리 비어있나요? 아, 네, 앉으세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편은 당시 부산대 경영학과 4학년이었어요. 저는 근처 전문대에서 조리를 배우던 학생이었고요.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하나요? 그 후로 매일 같은 카페, 같은 시간에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처음엔 그랬죠. 혜수가, 나랑 결혼하면 평생 공주님처럼 모실게.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데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우씨 정말이야? 근데 어머니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실 거야. 언젠간 널 좋아하시게 될 거야. 그땐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그분의 차가운 눈빛을 다 봤으면서도 남편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우 아까워서 어쩌나. 저런 집안 처자를 며느리로 맡다니. 친정엄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전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잘하면 돼요. 정우씨가 절 사랑하니까 다 잘 될 거예요. 신혼 초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퇴근하면서 꽃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엔 데이트도 했죠. 시어머니와 따로 살아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시였어요. 결혼 6개월쯤 됐을 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퇴근이 늦어지더니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지갑에서 경마장 막건을 발견했어요. 정우씨 이게 뭐예요? 아 그거? 회사 선배들이랑 한번 가본 거야 재미로. 재미로요? 이게 한두 장이 아닌데 요새 계속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죠? 아 시끄러! 일하는 남자가 그 정도 여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듣던 날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이미 남편은 그때부터 도박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걸요. 첫째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임신? 아, 지금 우리 형편의 애를? 정우씨 아이잖아요. 우리 아이예요. 당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이 좋은데. 아이 솔직히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만데. 아이 몰라. 당신 알아서 해.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뱃속의 아기한테 미안해서 또 이런 아빠한테 미안해서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도 철도 들고 변할 거라고, 아빠가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첫째를 낳던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저를 한심하게 봤죠.
아직도 그 눈빛이 생생히 기억나네요.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시댁에서 조리를 했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죠. 아니 애가 왜 이렇게 울어? 네가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신생아는 원래 많이 울어요.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말 대답하지 마! 내가 정호 키울 땐 이렇지 않았어. 다 너 닮아서 그런 거야! 첫째가 감기라도 걸리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가 애를 제대로 안 봐서 감기 걸린 거잖아! 이래서 애 잘 키우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조심할게요. 조심은 무슨. 애초에 네가 들어와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야. 우리 순진한 정우가 도박하는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너 오면 우리 집안 망할 거라 그러더니 그 말이 딱 맞아. 하다하다 남편 도박을 하는 것까지 제 탓이 됐어요. 시어머니 논리론 제가 들어온 후부터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긴다는 거였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것도, 도박빚이 늘어난 것도, 심지어는 날씨가 안 좋은 것까지도 다 제 탓이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땐 더 했어요. 또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둘째를 낳아? 그래도 정우씨 아이 때문이라도 맘 잡고 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손주라고요. 말은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본인이 키우겠다고 빼앗듯 데려가셨어요. 너 키우는 것 보니까 엄마 자격 없어. 내가 키워야 그나마 사람 만들지. 제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려 하면 빼앗고 재우려 하면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애들이 조금만 아프거나 다치면 또 제 탓을 하셨죠. 애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열이 오르고 장난감이 부서지는 모든 일들이 시댁에서는 다 저 때문이었어요. 네가 들어온 후로 집안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정말 재수없는 일만 생긴다니까? 매일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았어요. 나중엔 제가 정말 불행을 몰고 온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세뇌가 됐죠. 나중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절 몰아세웠으니까요. 당신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 없는데 당신이 뭘 하려고 하면 꼭 사고가 나잖아. 그렇게 7년을 살았어요. 매일 죄인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죠. 그러다가 그날 모든 게 끝장난 거예요. 정말로 제가 집안을 망친 사람이 돼버린 일이 생긴 거죠. 그날도 그저 평범한 오후였어요. 첫째는 학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둘째는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남편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돈 어딨어? 돈! 빨리 내놔! 무슨 돈? 생활비도 떨어져서 장도 못 봤는데 지금 애들 우유도 못 사. 장롱에 비상금 숨겨놨잖아. 그거 어디 뒀어? 남편은 미친 듯이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다 빼서 엎어놓고 이불을 다 꺼내 던지고 제가 첫째 아들 학원비로 아껴둔 30만 원을 기어코 찾아낸 남편은 그 돈으론 모자랐는지 더 미친 사람처럼 집을 헤집으며 찾았어요. 이것밖에 없어? 거짓말하지 마. 빨리 내놓으라고.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그거 현준이 학원비야. 아빠라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아? 학원은 무슨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이 도박빚 갚는 마지막 날이었대요.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살려는 생각밖에 못했던 거죠. 제발 그것만은 놔둬요. 애들 학원비라고요. 시끄러! 남편이 제 팔을 뿌리치는 바람에 전 넘어졌고 그 소리에 큰애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왜 그래요? 하지마. 엄마 울어요.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요. 아빠가 엄마 괴롭혀요. 그때 남편이 화분을 집어들었어요. 저를 향해 던지려는 걸 보고 큰애가 막아섰죠. 아빠 하지마. 엄마한테 하지마. 비켜 이 녀석아. 남편이 큰애를 밀치고 화분을 던졌어요. 깨진 화분 조각이 튀고 흙이 온 거실에 흩어졌죠. 그 소리에 작은 애까지 울기 시작했고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 큰애가 울면서 저한테 매달렸다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현준아 안 돼. 혼자 나가면 안 돼. 들어와. 제가 쫓아나가려는데 남편이 절 잡았죠. 놔둬. 저 녀석도 버릇없이 큰 거야. 당신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때였어요. 밖에서 급장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안 돼. 얘야.
저기 아이가 차에.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맨발로 뛰어나갔더니 길 한가운데 작은 몸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피를 흘리며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현준아, 현준아, 엄마야, 눈 떠봐. 구급차가 오고 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근데 결국에 제가 들은 말은 이거였죠. 죄송합니다. 아드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절 데려가지. 왜 하필 내 소중한 아이를, 왜 죄 없는 우리 애를 데려갔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병원 영안실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죠. 너 재수없는 년, 네가 죽였어. 네가 우리 손주 죽였다고. 어머니, 네가 제대로 애를 안 봐서 이런 일 생긴 거야. 돈에 미쳐서 애도 못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았거든요. 제가 돈을 꽁꽁 숨기지 않았다면, 제가 남편한테 순순히 돈을 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싶었죠. 남편도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절 비난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순순히 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괜히 대들고 그러니까.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화분을 던져서 지금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 애를 제대로 안 본 건 사실이잖아. 장례식장은 더 끔찍했어요. 시댁 친척들이 다 모여서 수군거렸죠. 그러게 처음부터 그 며느리 들어오는 거 반대했어야 했는데. 아이, 저 며느리 들어오면 집에 안 좋은 일 많이 생길 거라고 용한 점쟁이가 그랬다잖아.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 시어머니가 못 참겠다는 듯 폭탄 선언을 하셨죠. 넌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다. 현석이 놓고 짐 싸서 당장 나가. 뭐라고요? 어머니 제발. 현석인 제가. 현석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키우다간 애 또 죽일 거야. 절대 안 돼. 제발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현석인. 그때 7살이던 둘째가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엄마 어디가? 엄마 가지마. 형 없어졌는데 엄마도 가면 안 돼. 현석아, 엄마 어디 안 가. 잠깐만. 시어머니가 작은 애와 저를 억지로 떼어놨어요. 이 녀석아, 이제 네 엄마 없다. 할머니랑 사는 거야. 네 엄마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둘째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전 끌려나가듯 장례식장으로 나와야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이 두 아들과의 마지막이 돼버렸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집에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나가라고 저를 쫓아 보내버리더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나올 때 가진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친정도 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거든요. 그날 밤 찜질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하늘로 보내고 둘째 아들과는 생이별을 하고 집도 가족도 살 이유조차 없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둘째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소식을 들은 건 큰애를 보내고 3개월이 지난 때였어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줬죠. 혜숙씨, 시어머니 손자 데리고 캐나다 갔다면서요? 한국에 안 오신다고 하던데?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언젠간 둘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시어머니 마음이 누그러지면 한 번쯤은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돈을 벌어서 캐나다에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제가 비행기표를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매년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해줬죠. 우리 현석이 생일 축하해.
엄만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지내지? 촛불을 끄면서도 매번 같은 소원을 빌었어요. 죽기 전에 우리 현석이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2년 전쯤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국밥집 단골 손님 중에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마침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박 사장님, 혹시 캐나다 가시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뭔데요, 사장님? 제 아들을 좀 찾아주세요. 이름이 장현석이에요. 박 사장님께 아들 사진과 시어머니 성함,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드렸어요. 다행히 그분이 제 사연을 다 듣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캐나다로 간 박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그 시어머니 찾았는데 3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네? 그럼 우리 현석이는요? 그게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행방을 모른대요. 이웃들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그 말에 한 줄기 희망마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캐나다까지 갔죠. 모은 돈을 다 털어서요. 토론토에서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한인교회, 한인마트, 한인식당, 혹시라도 아들을 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살았던 집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더군요. 한국 할머니? 손자는 뭐 글쎄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여긴 안 살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꼭 만나야 한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1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둘째가 엄마를 찾으러 올까 봐서요. 부산에 이 허름하고 작은 국밥집이 제가 유일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니까요. 현석아, 엄마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도 돼. 엄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매일 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가게 문을 열죠. 오늘은 혹시 아들이 날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로요. 처음 봤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남루하고 신발은 밑창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어요. 뭔가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달까요? 청년은 들어오자마자 손짓 발짓을 시작했어요. 배를 가리키며 먹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 말을 못하는구나. 농아 청년인가 보다. 저는 눈치껏 얼른 자리를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국밥 드릴게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구석진 모퉁이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손님들 눈에 잘 안 띄는 자리였죠. 뜨거운 국밥을 가져다 주니 청년은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어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며칠 굶은 것 같았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반찬을 더 갖다 줬죠. 천천히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체할 수도 있으니까. 청년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돈을 내려는 신용을 했지만 텅 빈 주머니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미안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는데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아유, 됐어요. 그냥 드세요. 비 오는 날 오신 손님한테는 서비스예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 청년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도 어디선가 이렇게 굶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두 손을 모아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는 나가버렸죠. 그런데 다음 날 정오가 되자 그 청년이 또 나타났어요.
역시 말없이 들어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죠. 이번엔 조금 더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어요. 또 오셨네요? 국밥 드릴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청년. 이번에도 돈을 내지 않고 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에 찾아와서 말없이 먹고만 사라졌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청년이 매일 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12시가 되면 오늘도 올까? 하고 기다려지기까지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청년이 국밥을 먹으며 절 유심히 쳐다보는 걸 발견했어요. 그 눈빛이 참 이상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할까요? 어떤 날은 국밥을 먹다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 가기도 했고요. 이 청년도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가족을 잃었나? 그래서 더 챙겨주게 됐어요. 반찬도 더 주고 국물도 더 넉넉히 퍼주고 가끔은 계란찜도 서비스로 내가곤 했죠. 청년이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 저는 수화를 배워보기로 했어요. 농아 청년과 조금이라도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서점에서 수화책을 사서 밤마다 연습했죠. 다음날 청년이 왔을 때 서툴지만 수화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똑같은 걸로 드실 거죠? 제 손동작을 본 청년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감동한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청년은 수화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내가 너무 서툴러서 못 알아들었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수화로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밥은 맛있어요? 청년은 항상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들어 대답했지만 수화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 메모지에 글을 써서 보여주기 시작했죠.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소통이 되니까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처음으로 긴 문장을 썼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 아들 같아서요. 지금쯤 우리 아들도 이 나이쯤 될 텐데 어디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엄마 마음은 늘 자식 걱정밖에 없어요. 청년이 그 메모를 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걸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 후로 청년과의 소통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주로 메모지로 대화했지만 그래도 뭔가 정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청년은 항상 같은 자리 구석진 모퉁이에 앉았어요. 마치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그리고 청년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한 듯한, 아들을 보는 것 같은, 특히 멸치볶음을 먹는 모습을 보며 아들 생각이 나곤 했죠. 우리 현석이도 멸치볶음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청년을 본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손님이 뜸한 늦은 저녁에 중년 남자가 혼자 가게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했죠. 아줌마 국밥 하나!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은 걸 보니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아줌마 혼자야? 남편은? 말을 얼버무리는데 그 남자가 씩 웃더라고요. 애써 무시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아줌마 나 돈 되게 많아. 강남에 건물도 있고 벤츠도 타. 우리 만나보자. 이 손 놓으세요. 우리 아들한테 이럴 거예요? 아들?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딱 보니까 혼자 사는 여자고만. 제 손목을 더 세게 잡으며 일어서는 남자. 술김에 힘도 세고 덩치도 커서 무서웠어요.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아이 뭘 그렇게 새침하게 굴어. 아줌마도 외롭잖아. 나도 외롭고. 그러면서 다른 손으로 제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했어요. 밀쳐내려 했지만 힘에 부쳤죠. 아이 외로운 사람끼리 좀 친해져 보자고. 내가 잘해주게. 그 순간이었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청년이 들어왔어요.
평소 12시에만 오던 청년이 왜 이 시간에 나타났는지 의아했죠. 그러더니 청년은 아무 망설임 없이 그 남자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아이 뭐야 너!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뺐어요. 청년은 말없이 저와 그 남자 사이를 막아섰죠. 평소의 초라한 모습과 달리 그 순간의 청년은 정말 든든해 보였어요. 뭐야 이 새끼 벙어리야? 말도 못하는 게 어디... 취한 남자가 청년을 밀쳤어요. 하지만 청년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결국 그 남자는 욕을 하며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청년은 절 일으켜 세워줬어요. 제 손목을 살펴봤죠. 그 남자가 잡았던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유 고마워요 정말.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이대로 가는 건가 싶었는데 10분쯤 후에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 약국 봉투를 들고 있었죠. 봉투 안에는 파스와 멍크림이 들어있었어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제 손목에 파스를 붙여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청년은 대답 대신 메모를 써서 보여줬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혼자 계실 때 문 잠그고 계세요.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와서 파스를 다시 붙이면서 생각했죠. 무슨 인연인진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정말 아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통한다고 할까요? 그래서인지 청년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혹시 아픈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올해 봄이었어요. 청년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가게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오는가 하면 들어와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특히 제가 매일 아침 인사하는 2장의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서 있곤 했죠. 왜, 저 사진 궁금해요? 제가 물으니 청년은 놀란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사진을 향해 있었죠. 우리 아들이에요.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는 계속 찾고 있어요. 곧 만날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청년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뭔가 충격을 받은 듯한 아니면 슬픔에 잠긴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날 청년은 국밥을 반도 먹지 않고 일어났어요. 평소와 달리 인사도 없이 급하게 가버렸죠.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실수한 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다행히 다음날 청년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제게 메모를 보여줬죠. 아드님은 몇 살이에요? 큰애는 40 넘었고 우리 작은애는 이제 35 됐겠네요. 청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메모지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그러더니 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헤어졌어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이 청년한텐 모든 걸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아들을 뺏기고 쫓겨났어요. 우리 아들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려서. 청년이 숟가락을 놨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죠.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혹시 우리 아들 알아요? 청년이 깜짝 놀라 절 쳐다보더니 이내 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저번처럼 급하게 일어나 나가버렸죠. 잠깐만요. 기다려요. 제가 불렀지만 청년은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청년은 오지 않았어요. 그 사흘 내내 괜히 불안했어요. 청년도 말 못할 사연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아들을 아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청년이 다시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12시 정각에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청년이 저를 보는 눈빛이, 그 깊이가 달라졌다는 걸요.
청년이 다시 나타난 날 마침 다른 손님이 있었어요. 작년에 실직해서 몇 달 동안 공짜로 밥을 먹었던 젊은이였는데 양복을 차려입고 아내와 아이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작년에 맨날 와서 외상으로 먹었던. 아이고, 그럼 기억하지. 근데 이게 누구야? 아들? 네, 제 아들이에요. 여긴 제 아내고요. 사장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젊은 아내가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남편이 힘들 때 사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대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래, 지금은 뭐 잘 된 거지? 무슨 일 하는데? 중소기업이긴 한데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빚도 다 갚고 전세도 얻었고요. 그리고 사장님, 이건 그동안 못 낸 밥값이에요. 받아주세요. 젊은이가 봉투를 내밀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유, 됐어. 이렇게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네. 그 돈은 아들 용돈으로 써요. 사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젊은 부부가 눈시울을 붉히며 나가는 모습을 보니 괜시리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청년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서 보여줬어요. 왜 돈도 안 받고 밥을 주세요? 다 아들 같아서요. 우리 아들도 어디선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아들 현석이가 굶고 있을까봐 제가 여기서 젊은이들 챙기면 하늘이 우리 아들도 누군가 통해 챙겨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청년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청년이 국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청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멈춰 서시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제가 한국에... 할머니는 한참을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오셨어요. 해수가 나 알아보겠니? 옆집에 살던 김씨 할머니 기억하겠어? 아유,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해수가, 너 현석이 다시 만난 거야? 잘됐다. 네? 할머니, 그게 무슨... 저기 앉아있는 애 현석이 아니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현석인 캐나다에... 그리고 저랑은 연락도 안 되고...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네 시어머니하고 가끔 연락했거든. 5년 전쯤 현석이가 대학 졸업했다고 자랑하면서 사진 보내줬었어. 저 청년 사진 속 현석이랑 똑같아.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급하게 나가려는 걸 할머니가 붙잡으셨죠. 얘, 도망가지 마라. 너 현석이 맞지? 엄마 만났으면 왜 이렇게... 청년이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당황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죠. 할머니는 문 밖까지 쫓아가시며 소리쳤죠. 현석아, 너 맞지? 엄마한테 왜 그러니? 하지만 청년은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가 돌아와 제 손을 잡으셨죠. 혜수가, 아무래도 현석이 맞는 것 같다. 네 시어머니가 보내준 사진이랑 똑같아. 할머니, 아니에요. 저 청년은 말을 못해요. 1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말을 못한다고? 네, 그냥 고개 끄덕이거나 메모로만 대화해요. 현석인 말 잘하는 아이였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그래? 아이, 그럼 닮은 사람인 건가? 이상하네.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긴 했어요. 워낙 보고 싶으니까 닮아 보이나 보다 하고요. 그래도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죠. 그때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혜수가, 내가 할 말이 있어. 28년 전 그날 현준이 사고 날 때 내가 봤거든. 네? 그날 일을 할머니가 보셨다고요? 정우가 도박비 때문에 와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네가 애들 학원비라도 남겨달라고 막다가 정우가 화분 던지고, 그때 네 시어머니가 밖에 있었어. 그래서 현준이가 나갔다가 그렇게 된 거야. 네 잘못 아니었어. 그럼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지. 그리고 현석이한테 네가 돈 없어서 애들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대. 네가 집 나가려고 하다가 현준이 죽였다고도 했고.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오랜 시간 절 짓누르던 죄책감이 사실은 억울한 누명이었던 거죠.
할머니가 가신 후 청년은 사흘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네 번째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나타났죠. 여전히 말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었어요. 이상하게 할머니 말씀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현석이가 맞을까? 하지만 말을 못하는데. 그 후로 청년을 더 유심히 관찰했어요. 확실히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아들이 5살 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던 바로 그 자리였죠. 어느 날은 일부러 혼잣말을 했어요. 아들이 보고 싶네. 현석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그 순간 청년이 들고 있던 수저를 탁 놨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굳어 있다가 다시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죠. 제 말에 반응한 게 분명했어요. 며칠 후엔 더 대담한 시도를 했어요. 청년이 국밥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불렀죠. 현석아! 순간 청년이 고개를 돌릴 뻔했어요. 반사적으로 돌아보려다가 억지로 참는 게 역력했죠. 청년이 돌아온 날 전 다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 너무 보고 싶어서 닮아 보이는 거야. 현석이 나이 또래면 다 우리 아들 같아 보이고. 아휴,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특히 청년이 현석아라는 말에 반응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저 매일 12시에 오는 이 청년이 제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뿐이었죠. 그러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건물주가 찾아와 재개발 통보를 한 날 저는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아이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3개월 안에 나가주셔야 해요. 이 일대가 전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거든요. 다른 곳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3개월이요? 아니 제가 15년을 여기서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청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라. 건물주가 가고 난 후 저는 가게에 혼자 남아 망연자실했어요. 아들을 기다리며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니. 이제 어디서 우리 애를 기다리지? 혹시라도 아들이 날 찾으러 온다면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만나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가게 곳곳에 서린 추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처음 가게 열던 날의 설렘, 손님 하나 없이 울던 날들, 그리고 1년 전부터 매일 찾아온 그 말없는 청년까지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죠. 돈도 문제였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조금 나온다지만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보상일 게 뻔하니까요.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결국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사장님, 그럼 우린 이제 어디서 국밥 먹어요? 손님들이 아쉬워하는 말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청년이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청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죠. 이제 다른 데서 밥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문을 닫아야 해서. 청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됐어요. 3개월 후면 이 가게도 없어져요. 청년이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간절하면서도 어쩐지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니 청년이 갑자기 일어섰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이제 다 말할게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청년이 말을 했어요. 분명히 또렷하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농아인 줄만 알았던 청년이 말을 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멀쩡하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왜...
청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걸음걸이가, 그 눈빛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엄마. 딱 한 글자,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어? 엄마 저예요. 엄마 아들 현석이요. 이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어떻게 몰랐을까? 어떻게 내 아들을 앞에 두고도 몰랐을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제 볼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어요. 정말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 네가 현석이야? 진짜 우리 현석이가 맞아? 네, 엄마. 이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어떻게 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왜 한마디도.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잡았죠. 그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진짜 사람의 온기였죠. 그때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일부러 속였어요. 말 못하는 척했어요. 왜 그랬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눈물을 흘리는 절 보더니 아들이 울먹이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엄마가 돈이 없어서 우릴 버렸다고. 형이 죽은 것도 엄마가 돈에 미쳐서 도박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를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찾아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현석아. 그래서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엄마를 찾아서 복수하려고 했어요.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해도 늦었다고 말하려고. 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7살 꼬마가 울던 것처럼 억눌린 눈물이 터져나왔죠. 근데 엄마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혼자서 이 가게를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며칠 지켜봤어요. 그러다 엄마가 제 사진 보며 우는 걸 봤어요. 현석아, 엄마가 여기 있어. 언제든 와도 돼. 라고 말하면서 저는 아들을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1년 동안 엄마를 시험했어요. 정말 돈만 좋아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정말 할머니 말이 맞는지 보려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 초라한 차림으로 왔는지, 왜 돈도 안 내고 밥을 먹었는지, 왜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지를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 앞에서 말도 못하고. 엄마 목소리 들을 때마다 울고 싶었어요. 현석이라고 부를 때마다 대답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괜찮아 현석아. 네 마음 다 이해해. 엄마라도 그랬을 거야. 근데 엄만 단 한 번도 돈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돈을 안 내고 매일 밥만 먹어도 오히려 더 챙겨주셨죠.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가게 안이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했죠. 20년이 넘는 시간의 긴 그리움과 오해, 미움과 사랑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어요. 현석아, 괜찮아. 이제 다시 만났잖아. 그럼 된 거야.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서 울었어요.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던 그 청년이 1년 동안 말없이 국밥만 먹고 가던 그 청년이 내 아들이었구나. 저에겐 기적과도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아들이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냈어요. 엄마, 저 이제 가난한 청년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에서 10년 일하고 지금은 한국 대기업 AI 연구소장이에요. 연봉이 엄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자 아들이 멋쩍게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이 그대로였죠. 엄마, 제가 성공한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젠 제가 모실게요. 현석아, 난 네가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알아요. 이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제가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엄마, 이 건물 재개발된다고 했죠? 제가 새 건물 샀어요. 계속 국밥집 하세요. 뭐? 건물을 샀다고? 네가? 네, 멀지 않은 곳이에요. 1층은 국밥집, 2층은 엄마 사실 집으로 꾸밀게요. 그리고 이어서 태블릿을 꺼내더니 저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제가 만든 AI예요. 이름은 현준으로 지었어요. 현준이라고? 네, 형 이름을 땄어요. 의료사고 예방 AI인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미 여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앞으로도 전 여기에 제 인생을 걸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작은 애가 형을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죠. 현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엄마가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사는 걸 봤거든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며칠 뒤 아들이 저를 새 건물로 데려갔어요. 깔끔한 3층 건물이었는데 정말 국밥집을 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죠.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엄마, 여기 1층 보세요. 주방도 넓고 홀도 지금보다 2배는 커요. 현서가 이게 정말...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엄마가 30년 동안 국밥 뿌리면서 절 기다렸잖아요. 이젠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매일 12시에 와서 엄마 국밥 먹을게요. 아들이 2층으로 안내했어요. 아담한 주거 공간이 마련돼 있었죠. 그리고 여긴 엄마 집이에요. 이제 월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서가 이건 너무... 그리고 엄마, 아직 놀라긴 일러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들은 절 데리고 옆 건물로 갔어요. 두 아들 이름을 딴 간판이 붙어 있었죠. 아니, 여긴 또 뭐야? 무료 급식소예요.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는 곳이에요. 이런 거 해보는 게 엄마 소원이라며요. 엄마가 운영하시면 돼요. 현서가? 형도 천국에서 기뻐할 거예요. 엄마가 형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제 아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성공뿐 아니라 마음도 정말 크고 바른 아이가 돼 있었으니까요. 현서가 정말 꿈 같다. 정말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난 일 맞니? 아들은 흐뭇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떨어져 산 만큼 앞으로 50년은 함께 있어야죠. 안 그래요?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 건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보다 규모는 커졌지만 국밥 맛은 그대로예요. 30년 전통의 맛이죠. 그리고 매일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 아들이 그때처럼 국밥을 먹으러 와요. 이제는 말없는 청년이 아니라 제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당당하게 들어오죠. 엄마, 서빙은 제가 할게요. 요즘은 예비 며느리도 함께 와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마음씨 고운 아이예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뜰히 챙기죠. 엄마, 오늘도 국밥 맛이 최고예요. 엄마 손맛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유,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니 민망하네. 옆 건물 무료 급식소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매일 100명이 넘는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따뜻한 밥을 먹고 가죠. 봉사자들도 많이 와서 도와주고요. 벽에는 이제 3장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현준이, 어린 현석이, 그리고 작년에 찍은 우리 가족 사진. 매일 아침 인사하는 건 여전해요. 현준아, 오늘도 네 이름으로 좋은 일 할게. 현석이도 건강하게 잘 있어. 엄만 요즘 너무 행복해. 너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가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28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게, 그것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얼떨떨하기도 해요. 그때마다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제가 그래도 성공한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뭐? 할머니 덕분이라고? 네. 할머니가 저를 엄마한테서 떼어놨지만 덕분에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미움도 원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덕분에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현서가 한자리에서 절 기다린 엄마, 가난한 청년인 줄 알고도 1년 동안 밥을 먹여준 엄마. 그런 엄마가 제 엄마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단골 손님들은 다들 아시죠? 매일 12시에 오는 그 청년이 제 아들이라는 걸. 28년 만에 찾아온 기적을 저보다 더 축하해 주셨죠? 아이 사장님 참 복 받으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성공해서 돌아오다니. 그러게요. 제가 살면서 이런 기적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아들의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오해와 미움까지 녹여낸 사랑, 그게 진짜 기적인 거죠. 엄마, 사랑해요. 아들에게서 매일 듣는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또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하죠. 이제 저는 알아요.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기적이라는 걸요. 제 인생은 이제야 완성된 것 같습니다. 현준이는 하늘에서, 현석이는 곁에서 그렇게 두 아들과 함께하는 삶,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긴 세월의 아픔을 잊게 만든 제 사연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자식을 먼저 보냈거나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